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미국 반도체와 금융주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주담대 규제 완화 이슈까지 부각이 되면서 은행주가 돋보인 하루였습니다. 반도체주도 안정적 흐름을 이어가면서 연초 기대주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카카오를 중심으로 카카오 그룹주들도 동반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1월 증시를 이끌어가고 있는 섹터와 종목별 행보 저희와 함께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정경민 차장의 종목 먼저 만나볼까요? 네,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신한지주입니다. 한정된 거래 대금 그리고 또 제한된 수급 연속성 속에서 기업이 할 수 있는 가장 확실성을 키워줄 수 있는 카드는 아무래도 주주 친화책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높은 조회수를 보이는 그런 종목들하고 불확실성이 적은 종목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정적인 종목들 잠시 뒤에 확인을 해보고요. 김성준 부장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 이어갑니다. 네, 김성준의 오늘장 마무리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정부의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미국 마이크론의 재고 감소 축소에 따라서 지금 이틀째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삼성전자의 향후의 주가 움직임은 코스피 지수에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향후 종목 선중에 중요한 좀 기준이 될 수 있는 측면에서 앞으로의 향방에 대해서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떠났던 외국인의 수급까지 다시 돌아오면서 바닥권에 대한 기대감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함께 코스피 지수의 방향도 좀 주목을 해보셔야겠고요. 이어서 사용관 차장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용관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SAMG엔터입니다. 티니티니핑 아시나요? 알죠. 네, 시즌 1에 이어서 시즌 2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중국의 글로벌 OTT에서 1위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적 재산권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거든요. 그러한 IP의 확장성에 주목을 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를 넘어서 또 중국까지 티니핑의 인기가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신한지주와 삼성전자 그리고 SAMG 엔터까지 오늘장 정리를 해드렸고요.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오늘은 전장을 넘어 로봇, 전기차 충전 등 신사업 행보의 속도를 올리고 있는 LG전자. 연초 신작 출시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게임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LG전자입니다. CES 2023 개막을 하루 앞둔 월드 프리미어 행사에서 혁신의 시작과 끝은 고객임을 강조하며 인공지능, 6세대 이동통신, 전기차 충전 등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전장과 함께 로봇, 전기차 충전 등 신사업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LG전자는 0.2% 소폭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게임주입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오늘 에버소울 글로벌 정식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연초 주요 업체들의 신작 발표 일정과 중국 시장 기대감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신작 발표 전후로 흥행 여부에 따라서 종목별 희비가 엇갈려서 개별 종목별로 차별화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카카오 게임즈나 NC소프트 전반적으로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가전의 강자라고 불리는 LG전자가 전장 사업과 함께 신사업으로 로봇 그리고 전기차 충전 등을 낙점을 하고 행보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6G 그리고 전기차 충전까지 포트폴리오 확장을 강조를 했는데요. LG전자의 사업 다각화 행보에 있어서 투자자들이 특히 주목할 수 있는 점부터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김성준 부장께 들어볼까요? 예, 물론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사업 철수 이후에 여러 가지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왔고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그래도 작년 2분기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한 전장 사업부가 그래도 가장 좀 새로운 또 이제 동력으로 좀 거듭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 밖에도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삼성보다도 더 먼저 일찍 진출을 했습니다. 2018년에 LG 클로이라는 로봇 서비스 로봇을 이미 출시를 했고요. 병원이나 학교 그리고 CJ 대한통운의 물류 창구에도 지금 현재 활용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올해 조직 개편을 통해서 또 해외 영업 부분도 지금 가세를 하면서 더욱더 이제 해외 영업에 좀 전념을 다하겠다라는 포부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번에 또 다시 조직 개편을 통해서 EV 충전 사업부를 또 하나 또 이제 개편을 했는데요. 이에 앞서서 작년 6월달에 애플 망고라는 그 충전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GS와 함께 6대4 정도의 비율로 지금 인수를 한 바 있고요. 그리고 지난 12월에도 추가적으로 240여억 원의 추가 출자를 통해서 관련 사업을 가장 좀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GS 같은 경우에는 GS 칼텍스라는 주유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 사업 부분에서의 충분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밖에도 뭐 가정이라든지 여러분 공공기관 등에 또 새롭게 충전 사업을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내 충전 사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 해왔었는데 이제는 뭐 삼성을 비롯해서 SK 또 이제 LG 같은 이런 대기업군들 대거 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충전 사업 관련해서는 이제 모 조사 기관에 따르면은 이제 올해 충전 시장이 이제 하나로 한 70조 정도 수준에서 2030년에는 410조 수준으로 한 6배 가까운 상승을 할 거다라는 전망도 있는 상황인 만큼 많은 또 대기업들이 좀 참여를 지금 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해 3분기 보고서의 타 법인 출자 현황을 체크를 해보면 로봇과 인공지능 스타트업이 다수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로봇 사업 요즘에 굉장히 핫한데 이 성장 동력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들어보고 그리고 LG전자의 협력 기업 가운데서 좀 주목할 업체가 어디 있는지 사용관 차장께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 타법인 출자 현황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화면 한번 잡아주시면은 이게 이제 3분기 말 기준으로 봤을 때 분기 보고서에 나온 LG전자의 타법인 출자 현황입니다. 여기에 로보스타, 로보티즈 같이 상장된 기업들, 굉장히 익숙한 기업들이 있죠. 그 밑으로는 말씀해 주신 대로 AI 반도체, 솔루션, 이런 AI 관련된 부분들과 메타버스도 눈에 띄고요. 3D 공간 모델링, 그리고 의료 방사선 기기, 웨어러블 로봇이 제일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LG전자는 전장 쪽으로 모든 사업들을 삼성전자에서는 이제 폴더블로 만들어서 휴대폰을 접었고요. 지금 LG전자에서는 휴대폰 사업을 접었죠. 그러면서 되는 거에만 집중을 하겠다라는 전략을 계속 구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딱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로봇이고요. 두 번째는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내용들도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인프라 구축이 되어야지만 전기차 보급이 더 빨라진다라는 것은 기정사실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수년 전부터 사실상 손실입니다. 이게 바로바로 실적이 나올 만한 섹터들은 아직까지는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감소하고서라도 일단은 투자가 계속 일어났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대기업이 미래의 수익을 어떻게 만드느냐. 항상 불확실한데 불확실한 걸 그냥 돈으로 투자해서 확실하게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LG전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글로벌 유수의 기업들이 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2차 전지처럼 빅 트렌드가 될 거다라는 건 기정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1인 1가구, 1가구 1로봇, 1인 1로봇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서비스 로봇 브랜드인 LG 클로이 이걸 론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런 관련된 인공지능, 제가 로봇 말씀드릴 때 단순히 시킨 것만 하는 것은 로봇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뭐가 들어가야 되죠? AI.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집안의 모든 가전제품을 사물 인터넷, IoT로 연결해서 최종적인 로봇에는 모든 기능들이 다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타법인 출자 현황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대로의 내용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로봇에다가 집약시키겠다라는 것들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관련해서는 일단은 가장 지분을 많이 투자한 쪽이에요. 로보스타라는 기업을 저는 좀 주목을 해보고 싶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무품로죠. 무지개를 품은 로봇에다가 또 통 크게 투자를 했습니다. 연초에 첫 번째 투자가 다른 것이 아닌 로봇이었다라는 부분들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LG전자로 다시 돌아와 보면요. 33.4%의 지분을 로보스타로 투자를 했고요. 2018년도에 투자의 경영권을 인수를 한 겁니다. 이 기업이 하는 일은 사실상 산업용 로봇 기반의 자동화 시스템 이런 쪽들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사실상 로봇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이유는 이 서비스용 로봇의 개화인데 산업용 로봇만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클로이를 2018년도에 출시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결국에는 서비스용 로봇까지 사업이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의 지분, 거의 이제 3분의 1 정도의 지분을 투자한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로봇 기업이에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전방 산업의 투자 환경,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매출액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지금은 사업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크게 넓혀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산업용뿐만 아니라 서비스용까지도 밀접하게 관련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이 될 거고요.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로봇의 옥석 가리기를 할 때는 누구보다 첫 번째가 대기업의 지분이 들어와 있느냐를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미 실적이 나오고 있고 대기업의 OEM이라던가 ODM 형태로 숫자들을 내보낼 수 있는 이런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어제 뜨거웠던 이제 삼성전자의 협력사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또 LG전자의 협력사인 로보스타를 좀 짚어주셨는데 이 두 기업들의 성장을 체크해 나가는 좀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애플카 관련해서 또 성장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겠는데 지난해 이제 가전의 부진을 전장 사업으로 만회할 만큼 이 전장 사업의 성장세가 본격 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사업에도 이제는 또 무게를 실을 이 행보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LG전자의 전장과 전기차 충전 등 이런 모빌리티 사업은 앞으로 좀 어떤 성장 스토리를 그려 나갈 것으로 보시는지 좀 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애플카가 한때 LG전자를 굉장히 뜨겁게 달궜었는데 이 이슈 관련해서 투자자들이 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이 부분 김성준 부장께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LG전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애플카의 선점 여부가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이제 폭스콘과 엔비디아도 같이 협작을 해서 최근 자율주행차 플랫폼을 개발을 하면서 애플카 선점전에 좀 뛰어든 이런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는 사이인데요. 역시 이제 LG전자는 이제 마그나와 함께 또 마찬가지로 이제 애플카 선점에 뛰어든 상황인데 지난 기사에 따르면은 이번 1월 정도에는 일단 발표가 유력하다라는 보도도 나온 만큼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곧 나오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제 애플카가 뭐 이제 이르면 2025년부터 출시가 되긴 좀 늦게 출시가 되는 거겠습니다만은 물론 경쟁사보다는 좀 뒤처지지만 그래도 애플카의 애플 생태계에 또 이제 가장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애플카이기 때문에 충분히 일정 정도의 시장 점유는 가능하리라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텔레매틱스 부분에서 이제 글로벌 1위 부분들이고요. 이것이 바로 스마트카의 가장 좀 중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밖에도 전기차 핵심 부품이 뭐 모터라든지 컨버터 같은 제품들, 그리고 마그나와 함께 또 파워트레인도 좀 양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LG 마그나가 스웨덴의 비오니어의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 부분 사업 부분을 인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이제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6G 같은 경우에도 이 자율주행의 좀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고, 또 LG 엔소를 통한 배터리 공급도 상대적으로 원활하다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또 이제 앞서 언급드렸던 전기차 충전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더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게 애플카의 선점은 정말 LG전자의 성장의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글로벌 경기 침체론이 있다 보니까 가전 부문의 회복에는 아직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뭐 전장 사업이라던가 로봇이라던가 이런 신사업의 성장세가 가전의 부진을 좀 충분히 만회를 해줄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LG전자 투자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자리는 굉장히 괜찮다라고 보여요. 일단 지금 이 차트 먼저 보시면요. 기술적인 관점에서 LG전자가 제가 이제 내려올 때는 항상 가장 좋아하는 지지선으로 생각하는 120에서도 1이나 주간인 월선이에요. 지금 월선까지 9월에 떨어졌었죠. 그 이후에 10만 원까지 반등하면서 25%의 수익이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맞고 떨어지는 과정에서 다시 120 월선으로 근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8만 원 초반대입니다. 만약에 거기까지 가면은 저는 이 종목은 사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일단은 하고요. 왜냐하면 기존에 안 되던 사업들, 휴대폰 사업 같은 것들은 사실 진작에 좀 접었어야 되는 사업들이죠. 그런 것들을 깔끔하게 접었다라는 부분들에 이제 박수를 좀 보내고 싶고요. 그 뒤쪽으로는 점점 더 이제 신사업단에 맞는 사업들을 강화를 해나가고 있어요.
일단 가장 큰 것은 전장 쪽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로봇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로 사업 영역을 확장을 해나가면서 신사업단이 많이 붙고요. 그리고 가전 쪽은 지금은 어려운 게 맞아요. 네. 당연히 이제 인플레가 높게 올라가고 있고 물가가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에서 감당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의 가처분 소득이 단기간에 올라가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전의 수요는 죽어 있는데 결국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캐시카우 역할을 결국에는 한 1년에서 2년 사이로는 다시 해줄 거고요. 신사업들이 붙으면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구간대에서 8만 원 초반대까지는 LG전자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게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국내 게임사들이 새해 첫 달부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신작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의 에버소울 오늘 그랜드 오픈을 했고요. 넥슨이 오는 12일 레이싱 게임인 카트라이더의 글로벌 프리시즌을 시작을 합니다. 연초 주요 게임사들의 좀 신작 효과를 저희가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지 상관 차장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신작 효과가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근데 전체 게임사에 대한 신작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지금은 그런 시장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위험자산 쪽으로 머니무브가 완벽하게 채권이라던가 금 같은 안전자산에서 완벽하게 옮겨오지는 못한다는 거죠. 왜냐? 올해에도 미국은 금리 내린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서가시면 안 돼요. 피벗할 거다라는 기대감들을 너무 선반영을 시켜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기에는 연준은 먼저 주가가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계속 경고를 주고 있는 겁니다. 물가 먼저 잡고 주가 올려줄게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연준과는 싸우지 말라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신작 효과에 대해서는 카카오 게임즈의 에버소울이 반응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나인아크 쪽에서 개발한 모바일 수집형 RPG인데 사실 MMORPG 조금 지겹긴 합니다. 이거 좀 탈피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가장 많이 쓸어 담을 수 있는 영역이 또 MMORPG이기 때문에 국내 게임사들이 놓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의 반응을 보게 되면은 뭐 정식적으로 지금 글로벌 정식 서비스가 시작이 되는데 사전 예약이 150만 명을 돌파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고퀄의 3D 애니메이션, 그래픽은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장착돼야 됩니다. 이거 떨어지면 사람들이 안 해요. 그래서 이건 기본으로 갖춰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거기다 독보적인 세계관, 이게 깔끔한 세계관들이 있지 않으면은 매니아층을 형성해서 정말로 예전에 서머너즈 워라는 메가히트작처럼 꾸준하게 시간이 지나도 매출이 나오는 구조를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전략적인 전투 시스템, 이런 방대한 콘텐츠들을 담고 있다라고 초기 반응은 괜찮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1분기 출시 예정인 뭐 MMORPG 쪽이에요. 역시나 아키에이지.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쪽은 조금 다르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전통적인 모바일단의 MMORPG가 아니고요. PC라던가 콘솔 쪽으로 장르를 다변화하고 확대해 나간다라는 관점에서는 지금 시도가 바로 실적으로 연결되지는 않겠지만 역시나 좀 박수를 보내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지난해 국내 게임 산업 매출을 보면 역대 첫 2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은 이제 모바일 게임이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에 또 네오이즈의 피해 거짓을 좀 필두로 콘솔 게임이 다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경쟁력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게임 분야와 업체는 어디라고 보세요, 부장님?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제 콘솔 게임이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국내에는 이제 닌텐도는 어느 정도 흥행을 했습니다만은 플레이스테이션이라든지 엑스박스와 같은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뭐 많이 보급이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콘솔에 대한 이런 많이 좀 떨어지는 그런 인식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사실 뭐 북미라든지 유럽 그리고 뭐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이 콘솔 게임 시장이 상당히 더 크게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시장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콘솔은 뭐 보급도 보급이지만 월 이용료 한 5,000원에서 한 10,000원 정도로 이 구독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게 월 평균 한 1억 명 정도의 유저를 가지고 있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확고한 그런 이제 시장의 그런 부분들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비상장 게임 회사 이제 콘솔 게임을 만든 이제 이기모비라는 회사를 탐방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역시 쭉 보게 되면은 이제
해상도라든지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느꼈었던 뭐 PC 게임이라든지 뭐 모바일과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당히 좀 뛰어난 모습을 좀 보이기도 좀 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콘솔 게임은 이제 콘솔에서 성공해서 PC라든지 모바일로 전환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한다면은 반대의 경우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만큼 가장 난이도가 높은 그런 작업이고요. 또 콘솔 게임의 장점은 시리즈 하나가 어느 정도 성공을 하게 되면은 차기작도 꾸준하게 좀 팔릴 수 있는 이런 스테디셀러가 될 수 있는 반면에 일단 뭐 모바일 게임은 뭐 6개월 미만으로 대부분 생명력이 짧은 그 레드오션 시장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콘솔 게임에 가장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업체 중에서는 일단 네오이즈가 가장 좀 주목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밸류에이션도 게임주 중에서 가장 좀 낮은 한 8배 정도 수준의 퍼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앞서 언급하셨던 피해 거짓이라는 게임 역시도 비슷한 장르의 이런 게임들이 일정 부분 좀 이제 선전을 하고 20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회사에서 기대하는 200만 장 이상의 판매고 달성이 가능하다라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네오이즈가 가장 유력하고요. 펄어비스도 이제 붉은 사막이라는 게임을 콘솔 버전으로 출시를 할 예정이긴 한데 사실 콘솔 시장에서는 그다지 인기가 없는 MMORPG 장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안착 여부든 좀 더 확인을 하실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 흥행을 하긴 했었지만 또 콘솔 쪽에서는 지금 네오이즈를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자, 이제 중국 쪽도 한번 짚고 갈 텐데요. 이제 지난 연말에 중국 정부가 1년 6개월 만에 국내 개발사의 게임 7종에 대한 판호를 발급을 하면서 중국 시장 개방에 대한 기대감이 또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뭐 중국에서 판호가 이렇게 또 나게 되면은 뭐 굉장히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데 중국 내에서 국내 게임의 경쟁력 그리고 이제 성장성에 대해서 전과 좀 유사하다고 봐도 될지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게임사가 성공하려면 기본은 이겁니다. 메가히트작이 나와야 되고요. 그게 꾸준하게 오랜 기간 동안 순위권에 유지가 되면서 매출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가운데 또다시 메가히트작을 반복적으로 내면서 그게 쌓여야 되는 구조예요. 근데 그게 지금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제 P2E라던가 메타버스, NFT 관련된 쪽으로 지평을 열었는데 위메이드가 지금은 조금 아쉽게 됐어요. 결국에는 이제 P2E라던가 이런 쪽들로 가야 되는 방향은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시 지금은 이런 시중의 유동성들이 안전자산으로 이동을 하면서 본연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외국인들이 뭐 사고 있죠? NC소프트 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리니지라는 IP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은 이런 시장 상황, 유동성이 시장에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고밸류를 줘야만 하는 NFT, 메타버스 이런 쪽들은 잠깐 좀 쉬고 있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보여져요. 중국을 봤을 때는 일단 우리나라에 대한 비판들이 들려오는 게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MMORPG만 파는 한국이냐 이런 얘기들이 좀 들려왔어요. 근데 그게 돈이 되는 것도 팩트이기는 합니다. 조금 아쉽긴 하지만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게임사들의 행보가 조금 달라지고 있어요. 이 MMORPG, 모바일에만 한정되던 부분들에서 결국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게임 시장인 미국 쪽을 잡아야 된다. 유럽이라던가 이런 매니아층들을 잡아야 된다는 인식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PC나 콘솔 같은 게임들을 개발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돈이 되지 않을 수 있을지라도 그런 시도들을 하면서 다변화를 해나가는 과정들은 굉장히 좋다라고 보이고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결국은 중국과의 이런 경쟁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중국은 자금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게임을 꼭 잘 만들어서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자금력으로 마케팅을 그냥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 우리 게임사들을 좀 압도할 수 있는 자금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가 지역별 매출처를 다변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더욱더 다른 장르의 게임들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크래프톤도 한번 보겠습니다. 크래프톤이 신작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이제 기대에 좀 못 미치는 흥행을 보이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이틀째 신저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밸류에이션 하락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새로운 좀 흥행작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지금 신저가임에도 불구하고 좀 의미 있는 반등이 어렵다고 봐야 할지 좀 어떻게 보실까요, 부장님?
일단 이제 지난 12월 2일 날 출시를 했었던 콘솔 게임이죠. 이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일단 이제 평가가 상당히 좀 박합니다. 뭐 일단 회사 측에서는 500만 장 정도의 판매고를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현재는 이제 올해 한 200만 장 정도 수준 크게 일단 올라가기는 좀 힘들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또 꽤 아쉬운 것은 예전에 이제 배틀그라운드 이후에 뭐 엘리온이라든지 뉴스테이트라는 게임도 계속해서 연이어 흥행 참패를 좀 한 상황이고요. 올해 새롭게 뭐 추가적인 게임 개발사를 인수하지 않는 이상 추가적인 게임 이 포트폴리오는 좀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로지 이제 배틀그라운드에 이제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단일 게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꺾였었던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의 일단 매출의 회복 여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게 지금 녹록지 않은 환경이라고 보여지고요. 아직까지 뭐 이제 신저가 근처에 있습니다만은 사실 올해는 큰 기대작이 없는 만큼 아직은 좀 현재로서는 좀 비중 축소하는 것이 오히려 좀 바람직하지 않겠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뭐 신작들이나 뭐 이런 좀 뭐 업종 같은 게 뭐 MMORPG냐 뭐 콘솔이냐 뭐 전부 다 좀 차별화된 전략을 내세우면서 종목별로 다르게 좀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용관차장께 좀 여쭤보겠는데 네. 좀 어떤 기업에 좀 주목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좀 들어볼까요? 게임은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원픽으로 딱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네오이즈죠. 어. 아까 이제 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좋은 거는 다 좋아 보이는 거죠. 결국에 이 게임이 하나가 이제 출시가 될 게 있어요. 피해 거짓이라는 게임인데 이게 세계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매니아층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세계관을 품고 있어요. 피노키오라는 동화의 세계관을 가져왔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소울라이크라는 게임 장르예요. 이 소울라이크라는 것은 베리 하드,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매니악적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장르들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용이 될 수는 없으나 정말 그러한 매니아층에게 이게 판매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게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2022년 작년에 게임스컴 어워드에서 국내 게임 최초로 3관왕을 달성을 했습니다. 21년도에 4관왕 달성했던 일본 반다이 남코의 게임이 있었는데 그게 초대박을 터뜨렸죠. 1,400만 장 가까이 팔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피해 거짓이라는 게임도 지금 굉장히 많이 팔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뭐 그래픽이나 몰입감 이런 것에서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다른 게임주 대비해서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견조합니다. 명확하죠. 박스권은 지금 41,000원대고요. 하단은 매물대 3만 원에서 3만 5천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빠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3만 5천 원, 121선을 기점으로 해서 매수 접근을 해보는 건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영어를 하셔서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네. 이 고난이도의 콘솔 게임인 피해 거짓을 이제 내놓은 네오이즈를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고객을 중심으로 신사업 행보에 속도를 내는 LG전자, 신작과 중국 시장 모멘텀으로 주목받는 게임주를 살펴봤습니다. 새로운 도전과 신작으로 그려나갈 올해의 성장 스토리를 주목을 해보셔야겠고요. 여러분은 지금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식창 조회수를 통해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 만나보는 조회수 업앤다운입니다. 오늘 올라온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해 성장률 회복 기대감이 부각되며 급등한 카카오뱅크 먼저 보이고요. 삼성전자 투자 소식에 3거래 연속 상승세로 마감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함께 보입니다. 또 경영권 분쟁 소식에 이목이 집중된 휴마시스, 그리고 카카오와 네이버, 한컴 라이프케어 등이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은 카카오페이와 한컴 라이프케어, 그리고 GKL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카카오페이부터 보시죠. 카카오뱅크와 함께 올해 성장률 회복이 기대되며 주목받고 있는데요. 외국인 수급도 양호한 흐름으로 3거래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주가는 6% 강세로 마감을 했네요. 이어서 한컴 라이프케어 보겠습니다. 안전장비 제조기업으로 지난 연말 방위사업청 납품 계약을 연달아 수주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2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은 강보합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GKL입니다.
새해 서울 용산에서 새 출발하면서 VIP 모객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월별 매출도 급증 추세에 있어서 올해 본격 턴어라운드가 전망되고 있는데요. 오늘 주가는 3%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네요. 네, 그럼 먼저 카카오페이부터 정경민 차장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연말 로카 모빌리티 인수 가능성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올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올해 의미 있는 성장 변화 보여줄 수 있을까요?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생각보다 속도가 나고 있지는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가이던스 기준으로는 현재 뭐 밸류에이션 매력이 크게 뭐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뭐 결론적으로 뭐 수급적으로는 그래도 최저점을 어느 정도 좀 벗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펀더멘탈의 의미 있는 변화를 좀 나타내 줘야 되는데 뭐 지금 이거를 실적을 이제 그 연결 기준으로 보시면 뭐 다 적자로 나옵니다만 이제 별도 기준으로 보시면 카카오페이의 이제 분기별 실적을 좀 보실 수 있는데요. 뭐 많이 나와도 뭐 100억대 후반대 정도밖에 영업이익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서는 무조건 시장 대비 큰 수익을 보이면서 지금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밸류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해야 되는 게 최소한의 논리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무조건 올해 안에는 그동안 카카오페이가 하려고 했었던 사업들을 비롯해서 수치적인 부분이 좀 나오면서 턴어라운드를 좀 만들어야지만 좀 가시성 있는 또 속도감 있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카오 기업의 특성상 뭐 카카오뱅크, 카카오와의 이제 주가 연동성이 좀 매우 강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특징인데. 일단 카카오뱅크의 움직임에 최근 더 좀 면밀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좀 상관관계가 높게 좀 나타난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로카 모빌리티도 좀 짚어주셨습니다만 해외 입국자들의 이제 각국에 맞는 그런 모바일 결제 혹은 뭐 애플페이 이런 정도의 확장성을 좀 가져가면서 향후에 펀더멘탈에 어떤 자극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와야지만 밸류 자극이 좀 되면서 소위 말하는 좀 밸류콜이 나올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실질적인 회복보다는 아직까지는 카카오의 연동성에 의한 주가 움직임의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전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감은 있으나 펀더멘털의 기본적인 변화는 조금 힘들어 보인다. 수치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래도 수급적으로 저점을 벗어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외국인 수급도 양호하고 3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6만 원대를 다시 회복했는데요. 그러면 추가 상승 여력 지금에서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네, 뭐 저는 현실적으로 뭐 200일선을 돌파하는 그런 좀 강한 흐름이 나오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급적으로 좀 변화 감지를 하는 게 역시 작년 11월부터 어느 정도 좀 의미 있는 박스권을 좀 만들어 나가는 이제 그런 차트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이제 이게 좀 의미 있다라고 나름 좀 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뭐 5만 원부터 한 7만 원 정도의 그런 박스권을 좀 나타내고 있어서 여기를 좀 돌파하려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나오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좀 새로운 로카 모빌리티나 혹은 해외의 그런 결제 시스템과의 그 연동성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사실 이제 가장 안 좋았었던 이 구간을 벗어났다라는 게 어느 정도 수급적으로는 최악은 벗어난 것 같다라고 누구든지 좀 직관적으로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저는 뭐 지금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렇게 짚어드린 대로 한 5만 원 정도 박스 하단 부분이 손절 구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갈 길이 좀 먼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좁은 박스권으로 일단 해석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5만 원에서 7만 원대에서의 신규 박스권 기대해 본다는 의견 주셨고요. 이어서 한컴 라이프케어 보겠습니다. 안전장비 제조 기업입니다. 지난 연말에 연달아 방위사업청 납품 계약을 따내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새해 들어서 흐름이 좋습니다. 복폭을 넓히고 있는 방산 사업에서 의미 있는 성장세 저희가 기대해 봐도 좋을까요? 네, 일단 조금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회사가 좀 변모하는 부분이 확실하게 좀 있기는 있는데 하지만 그 규모적인 면에서 아직까지는 뭐 시가총액 2천억이 채 안 되는 좀 작은 종목이다 보니까 영업이 뭐 과거 이제 코로나 시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피복 관련된 이제 그런 매출이 나왔던 거에 비해서는 이제 역성장을 하는 그런 추세에 있고 최근 들어서 좀 안타까운 이제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 이제 지방자치단체나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안전 시설에 대한 투자가 좀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좀 계약이 좀 나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계약 규모 자체가 좀 작기 때문에 큰 폭의 좀 펀더멘탈 성장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뭐 방산 쪽이 이제 좀 시작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과거에는 뭐 방화복이나 뭐 안전장구, 뭐 호흡기 이런 쪽으로 좀 또 이제 방산 쪽도 굉장히 좀 한정적이었죠. 뭐 이렇게
뭐 연막이나 뭐 이런 관련된 이런 쪽에 굉장히 좀 가벼운 쪽으로 좀 안전 장비 쪽으로 좀 나갔었는데 뭐 사실 뭐 방독면을 방산이라고 하기가 조금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특수 섬유를 이용한 방탄복 그리고 이제 후방 카메라 이런 쪽으로 상품 매출과 제품 매출의 좀 믹스가 좀 잘 이루어진다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는 좀 의미 있는 기업의 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아직 구체적인 규모 또 가이던스 제시 이런 것들이 좀 없다 보니까 뭐 수치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방산의 제품 다변화 그리고 이태원 참사를 기점으로 여러 가지 좀 안전 장비 수요가 좀 늘어나면서 작년보다는 어느 정도 좀 실적이 증가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다소간의 테마적인 성격은 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기업이 서서히 좀 변모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산 제품이 다변화되면서 안전 장비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기 때문에 기대감은 있지만 계약 규모 자체가 좀 작다는 점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2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6천 원대 다시 안착을 하는 모습인데요. 그럼 향후 주가 전망 듣고 갈까요? 네, 저는 뭐 한 5,500원 정도, 뭐 단기적인 뭐 접근을 하실 경우에는 한 5,500원 정도를 이제 단기 이탈 손절 구간으로 좀 잡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한 7,000원 중반 정도 여기 뭐 누가 보더라도 요 안에 좀 이 안에서 좀 수급적인 움직임이 계속해서 좀 일어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거를 뚫고 가는 7,000원 선을 뚫고 가는 이제 그런 좀 모멘텀이 나오면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한번 따라가 보는 전략이 그때서는 조금 더 어울릴 수 있다라고 좀 봐집니다. 하지만 지금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모양새를 보시면 굉장히 좀 이렇게 봉도 크고 그리고 윗꼬리도 좀 많이 달리는 이제 그런 좀 차트 형태예요. 그렇게 본다면 수급적인 들고 날고가 좀 강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유의하셔서 종목을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도 곁들여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좀 주의할 필요도 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서 GKL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용산에서 새 출발을 했는데요. 최근 용산이 새로운 관광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어서 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월별 카지노 매출도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올해 이익 성장 추이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일단 가장 수치적으로 리오프닝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업종은 가장 빠르게 나타나고 매월 실적을 발표해주고 있는 카지노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시는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기관과 외국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수급으로서 반응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뭐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상황 때 이제 적자가 나왔었기 때문에 YOY 기준으로 나왔을 때는 100% 200% 뭐 매출 성장, 영업이익 성장이 수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예요. 그렇게 보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밸류가 좀 폭발하는 이제 그런 멀티플이 폭발하는 그런 구간에 있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도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비교되는 파라다이스 대비 탄력이 죽지않은 이유도 상대적으로 파라다이스에 비해서 일본 관광객, 일본 플레이어들의 뭐 이제 방문이 훨씬 더 많은 이제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제 드롭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돈을 칩으로 바꾸는 이제 그 드롭백의 경우에도 확실히 일본 관광객의 비중이 높은 그 특징을 좀 보면서 중국 관광객의 비중이 높은 파라다이스가 조금 속도감이 떨어지는 반면에 GKL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작년 재작년 내내 분기 단위로 영업 적자를 보이다가 3분기에는 분기 단위로 이제 작년에 턴어라운드에 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한 연간 단위로 800억대 정도의 영업이익이 좀 나와준다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한 1조 5천억 뭐 좀 슈팅이 나온다면 2조까지도 시가총액이 좀 회복되는 국면으로 이해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본 관광객의 비중이 높아서 주가 탄력도 지금 좋은 상황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지난 11월 이후 꾸준한 상승세입니다. 11월 최저점 기준으로 40% 가까운 상승률 보이고 있는데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인지 짧게 듣고 갈게요. 네, 뭐 지금 밸류가 뭐 사실 뭐 작년 적자였기 때문에 이제 올해 실적 예상 실적 가이던스로 좀 볼 수밖에 없는데요. 뭐 특별하게 GKL은 주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으로 보신다면 제가 표시해드린 이제 요 구간은 사실상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적자를 보였던 시점이고 이 부분을 덜어내고 본다고 한다면 코로나 이전 시절에 이제 가장 좀 밑단에 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좀 회복의 그런 시작으로 볼 수 있겠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이전에 한 연간 1,0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보였던 이제 그런 흐름이 좀 있었고 거기에 좀 잘 나갈 때는 뭐 25배까지도 PR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시장 상황이 조금 안 좋기 때문에 한 20배 정도만 감안하고 순이익 한 700억 정도를 좀 감안하면 말씀드린 대로 1조 4천억, 5천억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게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다소 좀 예측하기가 다른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수월한 그런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조회수 업앤다운은 카카오뱅크와 한컴라이프케어, GKL 점검을 해봤습니다. 우호적인 환경 변화로 올해 의미 있는 턴어라운드가 전망되는 만큼 이익 성장 추이 잘 따라가시면서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은 주식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울고 웃었던 다양한 종목 이슈들 만나봤습니다. 많은 종목들 가운데 내일을 여는 유망주는 어떤 종목이 될지 전문가 세 분이 가지고 오신 내어주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 사용환 차장의 카카오뱅크인데 지난 12월 6일에 내어주로 제시를 해주셨었습니다. 그 뒤로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다가 다소 좀 정체가 됐다가 오늘 또 강한 탄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추세적으로 좀 상승으로 돌렸다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추세적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이 플랫폼이 다시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위험자산에 있었던 돈들이 머니무브에서 안전자산으로 지금 가 있죠. 유동성 없는 거 아닙니다, 시장에. 그 유동성이 다시 언제 위험자산으로 올 수 있을 거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판단해야 될 텐데 소비자 물가지수라던가 개인 소비 지출 이런 것들 2달 연속으로 꺾이는 모습들에 고용도 살짝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킹달러 현상도 안정이 되면서 1270원대까지 환율이 내려왔죠. 그렇다고 하면은 안전자산에 있는 일부 자금들이 위험자산 쪽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요건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카카오 그룹주에 대해서 강력한 매수가 들어왔죠. 근데 이제 이게 오늘만의 일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12월 6일에 말씀드릴 때 현재가에서 22,000원까지 열어놓고 분할 매수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마지막 이평선에서 61선이죠. 반등을 그냥 해버렸습니다. 수급 강하게 들어오면서요.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제 매물대 하단 22,000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아무튼 분할 매수는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3분기에 지금 저원가성 예금의 비중이 전분기 대비해서 2.2% 증가가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러면서 전체 비중에서 60%를 넘어서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4분기에도 60% 수준으로 유지가 됐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활성 이용자 수 자체가 굉장히 타은행 대비했을 때 많아요. 이런 것들에다가 이제 플랫폼이라는 밸류를 붙일 수 있는 요인들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대출이라던가 이런 전세 대출 규제 완화, 정부 쪽에서도 지금 부동산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또 투기 지역을 풀어주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더욱더 가파른 속도의 증가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이고요. 제가 이제 해외 주식 차트 한 2개 정도만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아까 게임주를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게 이제 해외 주식에서 텐센트의 차트입니다. 10월 말부터 올라온 폭이 여기까지 올라왔고요. 200달러에서 360달러까지 올라왔죠. 80%. 그리고 징동닷컴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35달러에서 66달러. 알리바바도 지금 이런 식으로 주가가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이건 중국에서 플랫폼이나 빅테크에 대해서 규제를 풀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플랫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늘 이제 강조하시는 그 수급을 좀 보니까 외국인이 오늘 130만 주를 샀고 맞아요. 투신, 사모, 보험, 연기금 사끌이 매수보다 더 많은 매수가 지금 들어왔는데 분할 매수를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도 못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어디까지 좀 목표가를 두고 열어봐도 될까요? 일단 수급이 이런 식으로 들어왔다고 하면은 정고점 이제 3만 원을 테스트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5일선이 다시 턴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만약 매수 접근한다라고 하실 때는 5일선까지 열어놓고 분할 매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고점 3만 원 부근에서 만약에 수급이 계속 유지된다. 그럴 경우에는 홀딩이 되겠죠. 하지만 수급이 다시 전환되면서 위험 자산을 빼려는 신호가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빼고 한번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성준 부장의 종목 이오플로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어러블 패치 성장성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인슐린 패치로 좀 당뇨 쪽으로 의료기기 업체인데 자사주 매입과 중국 합작 법인까지 굉장히 좀 모멘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목표 가격까지 한꺼번에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일단 이오플로우 기본적으로 당뇨 환자가 이제 2021년 기준 전 세계에서 5억 4천만 명인데요.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한 10%는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되지 않는 소위 우리가 이제 소아당뇨병으로 불리는 제1형 당뇨병 환자인데요. 이 환자를 주요 타겟으로 삼고 있는 이런 회사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인슐린 주사는 과거에는 이제 하루에 4차례 자기가 스스로 이제 주사기를 주입을 해서 이렇게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통증도 상당히 좀 있었는데 이 이오플로우가 개발한 이오 패치를 붙이면은 3.5일간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 이렇게만 교환만 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있는 센서를 통해서 혈당량을 측정을 해서 인슐린의 양을 조절을 해주는 그런 자동으로 분비가 되는 그러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 11월에는 일주일간 쓸 수 있는 제품으로도 지금 개발을 했고 아직까지 이 상업 생산을 위해서 내년도를 목표로 계속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사항입니다. 관련 시장에서 글로벌 리더는 그 나스닥 상장사인 인슐릿이라는 회사고요. 현재 시가총액이 24조 정도 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도 연평균 매출의 성장률이 40% 정도가 나올 정도로 고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 회사의 제품은 3일 동안 이제 3일에 한 번씩 교체를 하는 이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3.5일 일주일에 2번이기 때문에 이게 깜빡할 일도 별로 없이 이렇게 계속해서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오플로의 그런 쪽에서의 장점은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직까지 매출은 이제 아직 초기에 불과합니다. 이제 신제품을 출시한 지 오래되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계속해서 지금 이제 출시 이후에 좀 성장은 충분히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특히 이 보험 등재, 건강보험 등재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건강보험이 등재가 됐을 때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 70%가량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시장 확대를 지금 기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최근에 물론 주가는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장 초기에는 4만 원대까지도 좀 갔었던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계속해서 좀 조정을 좀 받아왔었는데 특이한 점은 지난 연말 배당락 전후로 해서 임원 4분이 25억 원의 자사주 매입을 했었고요. 그 중에서 10억은 회사에서 차입을 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15,000원 중반대 매수를 했고요. 현재 가격은 14,000원대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주 강한 자신감을 하나 또 보여줬다라는 차원에서도 분명히 좀 우리는 종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기관 외국인 수급은 그다지 풀리진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 정도 가격이라면은 중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충분히 한번 접근해 볼 만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1차적으로 제가 2만 원 제시를 해드립니다만은 충분히 상장 초기에 강한 상승을 보였었던 4만 원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급은 아직까지 주목하고 있지 않지만 미리 좀 선점을 하는 대응 방법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책이 과연 밀어줄지 체크를 해봐야겠고요. 이어서 정경민 차장의 종목 HPSP 보겠습니다. 지난해 이제 내어주로 2번 소개가 됐던 종목인데 이제 반도체가 다시 한번 좀 물이 들어오면서 지금 다시 주목을 하시는 걸까요? 네, 일단 반도체를 한마디로 좀 축약을 하면 지금은 밸류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밸류콜은 아시다시피 이제 본연의 가치보다 밑에 있을 때 이건 정말 싸다 바닥권을 어느 정도 확신을 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많이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장비에 대한 그런 세액 공제 이런 뉴스도 좀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는 오래간만에 투자 심리 개선이 좀 나왔는데 오늘은 코스닥 시장의 프로그램 매도가 좀 쏟아지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좀 문매를 좀 맞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은 이런 밸류콜의 양상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라는 이제 그런 개념인데요. 이
HPSP라는 이름 자체에서 있죠. 그냥 고압의 그러니까 하이 프레셔 솔루션 프로바이더라는 이제 그런 줄임말이 이제 이름인 것처럼 정말 독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뭐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어떤 역할을 하고 이게 무엇이고 이렇게 좀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제 전공정 단계에서 이온을 주입하고 증착 이온을 어느 정도 이제 효율화하는 데에서 반드시 좀 필요한 이제 그런 장비로 볼 수 있겠고, 제가 지난 연말에 계속해서 이제 거의 순환적으로 말씀드렸었던 게 영업이익률이고, 영업이익률이 가장 잘 나오는 섹터가 의료기기 섹터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HPSP도 지난 3분기 영업이익률을 보니까 60%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기업들이 먼저 어떠한 기계들을 선점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HPSP의 어떤 독점성이 좀 빛을 발하는 그런 시점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가격까지 이어서 들어볼까요? 네, 일단 지금 거의 최저점이에요. 물론 이제 이게 25,000원에 상장을 하긴 했습니다만, 상장 이후에 뭐 초기 국면을 제외한다면 5만 원 밑으로 갔던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어저께 5만 원을 찍고 반등을 하는 이제 그런 국면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저점이었던 5만 원 정도를 좀 순절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회사의 이 미래 가치가 워낙 좀 높기 때문에 더 높은 곳을 좀 보셔도 좋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뭐 정고점 정도 이렇게 좀 보신다면 올해 실적과 함께 좋은 그런 좀 성과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오주 리뷰 한 종목 짧게 듣고 가겠습니다. 12월 8일에 이제 정경민 차장께서 보로노이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때 굉장히 강하게 좀 상승 탄력을 뽑아냈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을 유지하면서 지금 목표가로 제시해 주셨던 36,000원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점검 받아볼까요? 네, 뭐 지금 그 시점에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또 생소한 그런 종목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종목이 4만 원에 입성을 한 종목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제가 목표했었던 36,000원이 거의 다 왔고, 그리고 4만 원대 되면은 이제 또 물량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런 좀 라이센스 아웃이나 또 여러 가지 좀 좋은 소식이 없다라면 아무래도 좀 매물의 가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업사이드 열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네. 신규 접근보다는 저는 이제 출구 전략을 기존에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면 지금부터 한 4만 원 선까지는 출구 전략을 세우시면서 또 장기 투자자가 아니신다면 출구 전략을 세우시는 이제 그런 단계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제는 좀 분할 매도로 4만 원까지 좀 이익을 챙겨보자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내일을 여는 유망주, 사용관 차장의 카카오뱅크, 김성준 부장의 이오플로, 그리고 정경민 차장의 HPSP까지 만나봤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유튜브에 내어주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 번 더 돌려보시면서 포트 전략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사용관 교보증권 여의도 영업부 차장,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 정경민 IBK투자증권 판교 WM센터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